오히려 저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이하는 뭐 군령을 담당하는, 군정을 담당할 쪽 이렇게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군정 담당은 뭐 적당히 또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있으면 좀 주면 좋겠고. 물 한번 마시고 시작해도 될까요? 물 있어요? 네. 부모님. 네, 그냥 하시죠. 그럼 먼저, 네. 오늘 언론 공지를 제랑 한번 꼭 말씀해 연합뉴스 홍준석입니다.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제 대법관 100명 증언안과 비법조인도 이제 임명 가능한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철회를 이제 좀 지시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지시하셨는지와 오늘 언론에서 너 지시한 일 없는데? 되게 이게 그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그러면 대법관 30명 정도 증언하는 방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이라는 걸로 아예 상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지 말씀 네. 하나 드리면 선대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철회하기로 선대위에서 공지했습니다. 뭐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뭐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주셨었죠? 아까 하셨? 의원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지원입니다. 오늘 대학생들이랑 청년 주거라든지 첨단 산업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시급한 일이 있고 중대한 일이 있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뭐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 고개도 아닌데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을 한다, 밥값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서러우면 안 되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시급한 일, 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지원제도, 그것도 지금 일부 있긴 하지만 등록금 지원제도 또는 장학제도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생활비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크고, 그 등록금에다가 뭐 주거비, 음식물비 뭐 이런 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 역량 수준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예, 중간에 후보님 오늘 그 대선 출마 이후에 대학교 처음 방문하신 거죠? 아, 그런가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좀 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청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뭘까요? 거의 뭐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네. 후보님 그 3일이부터 조선일보시죠? 네, 조선일보에서 네. 그 사전 선거 시작되는데 사전 선거 투표실에서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시작되는데 사전 투표 어디서 이제 하실지랑 이제 여사님 일정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특별한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같이 할지 제 아내도 사전 투표를 할지 본 투표를 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하라 그러세요. 더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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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밝혀주세요. 네. 저 경향신문의 박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 네. 공약의 한일 관계를 보면요, 과거사하고 연구부터 원칙적으로 사회문화 경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네. 하셨는데요.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쉽게 분리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데서 어려움이 좀 발생해왔는데 이런 난제를 좀 어떻게 해소하시고 어떻게 투스력 대응을 해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네. 지금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섬세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에는 매우 지혜롭게 정말 접근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운동가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죠.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과거사 문제,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 반성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인정하라 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잘 안 하고 있죠. 또 독도 문제도 우리의 명확한 실효적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일본 영토라고 자꾸 우기고 또 쉽게 뭐 교과서, 뭐 공식 문서 이런 데다 기록을 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그건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또 한미일 협력 문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히는 과거사 또는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뭐 안보 영역이라든지 또는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 이런 민간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또 외교 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번만 질문 정말 받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할 말 있으니까 그냥 하도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문재영 기자라고 네. 합니다. 저도 이제 외교안보 공약 관련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미 동맹과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중심으로 하되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예도를 하시겠다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남북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은 남북 협력? 한미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협력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남북 협력과 관련해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고 하는데 지금 마침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동맹 재거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한편 주한미군 기능 조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이제 미국의 그 동맹 재건 움직임이 우리 국익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엄청난 양이 많은데요. 네. 그러나 또 중요한 문제죠.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치면 집에는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러죠.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요한 추축 중의 하나죠. 그러나 그 관계 역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이유는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안보를 지키는 선의, 시혜로 하는 일만은 아니죠. 동맹으로서의 역할 분담도 있겠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동북아 전략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를 왼쪽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오른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항공모함, 떠있는 항공모함과 같다라는 미군 책임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죠. 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과 우리 한국 간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익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든지 일단 동결을 하고 동결을 거쳐서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그 비핵화에는 미국의 역할, 북미 대화든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있지요. 우리로서는 이 모든 주변 국가의 관계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미 동맹도 굳건하게 발전시키되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잘 해나가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와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고 그 양국의 관계를 뭐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가게 되면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나빠지고 사실 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안보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 주력해야 되겠지만 그 기초 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저는 충돌한다고 보지 않아요. 다 공존할 수 있죠.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 또 잘 준비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하신 분 하시죠. CBS 김 예. CBS 김명훈입니다. 저도 외교안보 분야도 고약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기 첫 번째로는 문민 통제 강화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얘기하나요? 예,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그리고 저기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 일반 병사와 그다음에 기술지각형 전투부사관으로 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모병제로서의 전면 개편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징병제를 유지를 하면서 군 구조를 개편하는 쪽에 가까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문민 통제 강화. 쉬운 것부터 하죠. 모병제는 그 기존의 제도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기존의 제도는 직업군인을 선발하고 직업군인으로 가면 이제 징병 의무가 해제되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그건 직업군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병 대신에 직업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좀 장기간 복무하되 보수를 받고 전문 전투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즉 출발점을 징병으로 해서 짧게 근무하든지 아니면 약간 길게 전문 전투 부사관으로 전문 역량을 가진 그런 병사로 근무하든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보수가 주어지죠. 그리고 뭐 징병으로 갔든 아니 전투 부사관으로 모병을 했든 그 근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훈련된 이런 전문 전투 부사관들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해주면 투자 비용이 훨씬 줄어들겠죠. 네, 뭐 그런 거니까 이걸 좀 안 섞으면 좋겠고 당연히 징병제의 기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모병을 하게 되면 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군대 안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게 될 가능성이 꽤 많죠. 그렇다고 그걸 뭐 우리 엄청나게 막 월급 1,000만 원씩 주고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징병을 하든지 모병에 응하든지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징병제를 당연히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죠. 군의 문민화는 뭐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그 이하는 뭐 군령을 담당하는 군정을 담당할 쪽 이렇게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군정 담당은 뭐 그 적당히 또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저는 그런 뭐 여러분들이 잘 뭐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나 이거와 저거 둘 중에 하나냐 뭐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토론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래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세상에 둘 중에 하나가 어디 있어요? 흑 아니면 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중간 정도가 원만할 때가 오히려 많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앞에 누가 저희 있던데? 진짜 점심 포기하고 마지막에 저 시사학교 전수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대화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대선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뭐 계획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한미 또는 뭐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회담을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 가능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도 그 안에 반드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한국이 북미 회담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겠냐, 배제되지 않을까, 소위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공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원 수답이 필수적일 텐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데 대북 지원을 자신들이 전담할까요? 전에도 북한 경수로 다 한국이 돈 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패싱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그 공연한 걱정들을 자꾸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일은 있기도 어렵고 생기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저희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좀 더 하라고 그러세요. 네. 매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YTN 홍보의장 기자고요. SNS 통해서 계속 공약 발표하고는 계신데 공약집 발간은 사실상 사전투표 직전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유권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지적도 있어서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은 아예 안 낸다는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일 낸다고 김문수 후보는. 아, 오늘 낸대요? 오늘 내일 중 나온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쪽도. 대선 후보들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공약이 없어 보이던데. 저희는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도 해야 되고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정리 조정하느라고 하는 거고요. 주요 공약들은 이미 거의 다 발표됐고 또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걸 뭐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누가 지적을 한 것 같던데 본인들 거부터 먼저 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헬기 얘기도 그렇고. 네, 이제 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꾸 강의원님이 하도 눈치를 주셔가지고 다 하셨죠?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